중국 로켓군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핵 전력과 우주 전력을 망라하며 군개혁의 상징이자 중국군의 미래로 엄청난 지원을 받았던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창군 8년 만에 비리로 얼룩져 지금은 최대의 자랑이 최대의 숙청 대상이 되고 말았는데요. 로켓군 내부의 비리와 부정부패가 앞으로 수년간 시진핑 주석이 전쟁을 결단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담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중국군 내부에서는 숙청의 회오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8년 전 시 주석은 로켓군의 핵미사일 운용부대는 물론 우주방어부대, 전략핵잠수함부대, 전략폭격기 부대를 모두 묶어 안겨주었습니다. 핵심 비대칭 전력인 핵과 우주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전력을 흑망라해 로켓군이야말로 중국의 전략적 버팀목이자 안보 수호의 토대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는데 돌아온 건 미사일 연료로 허거를 구워먹었다는 증언이 나올 정도로 핵심 불자를 빼돌리는 부정부패였습니다. 막대한 정부 자금을 투입해 힘을 한껏 몰아주었지만 이 자금이 로켓군 수뇌부에 오히려 부정부패가 싹 틀 기회를 준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추락해버린 로켓군의 이미지 세탁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중국 우주탐사 스타트업 오리엔스페이스가 개발한 로켓 그래비티 1이 황해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발사됐습니다. 이날 황해에서는 그래비티 로켓 발사와 함께 2개의 커다란 가스 기둥과 파편 조각들이 하늘에 날아오르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이번에 발사된 그래비티 1호는 완전 고체형 추진체로 이번 발사로 중국 상업용 로켓 탐재량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우주탐사 스타트업 오리엔스페이스 측은 그래비티 1호 로켓이 상업용 기상 위성 3기를 우주궤도에 성공적으로 배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래비티 1호의 발사는 중국에서 진행된 올해 4번째 우주 탐사 임무였습니다. 미국을 넘어 2045년 우주 최강국에 오르겠다는 중국의 우주 굴기가 속도를 내면서 최근 중국도 미국처럼 우주 탐사에서 민간 업체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로켓 발사 횟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 성공은 중국 상업용 우주 탐사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비티 1호는 발사 용량 측면에서 중국 우주기업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바다 위 선박에서 로켓 발사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과의 우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로켓과 위성 발사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문제는 중국이 발사한 로켓이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주에 버려지는 쓰레기도 너무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올해 초 중국은 화물우주선을 자국 우주정거장 텐군과 도킹하는데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중국의 화물우주선 텐저우 7호는 하이난성 원창 우주발사장에서 로켓 창정 7호 야오 8에 실려 발사됐는데요. 지난 19일 중국 매체들은 일제 텐저우 7호가 3시간가량을 비행해 18일 오전 텐궁의 본체 모듈 테너와 도킹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화물우주선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엄청난 양의 과일과 채소가 실려 있었습니다. 중국 유인우주국 CMSA는 중국 우주인들이 신선한 과일을 먹고 싶어 했다. 이번에 텐저우 7호는 2,400kg의 과일, 채소와 생활물자를 우주로 보냈다. 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중국 우주비행사 3명은 지난해 10월 26일 이후 우주정거장 텐궁에서 3개월째 거주하고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를 두고 우주에 중국만의 집을 갖는 꿈이 현실이 됐다며 T자형 구조인 텐궁은 지구 저궤도인 고도 390km 상공에 떠 있는데요. 세계 모듈의 무게는 66개에 이르며 이곳에서 중국은 총 1,000건이 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주인들이 먹고 마시고 실험하며 내놓는 쓰레기도 많을 텐데 여기에 과일과 채소까지 실어보낸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은 매년 유인우주선 2대와 화물우주선 1터부터 2대를 발사해 텐군과 도킹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중국이 유인우주선을 보내고 화물우주선을 오가게 하면 할수록 얼마나 더 많은 우주 쓰레기를 양산할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벤트가 무색하게도 중국 로켓에서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미중 간 우주기술 개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중국 상하이에서 로켓 연료 탱크 실험 중 3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지난 29일 중국 민간 우주기업 란젠우주항공은 상하이 우주비행연구소의 야외 시설에서 로켓 연료 탱크 실험을 하던 중 3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시 란젠우주항공은 폭발은 없었다며 직원들은 가벼운 부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있어도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은 SNS에 올라오지 않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 실험이 진행된 숭장구 인근 위수로 주민들은 당일 오후 7시 30분께 쾅 소리와 함께
창문이 흔들렸다고 중국 소설미디어 웨이보에 즉각 올렸습니다. 한 주민은 창문이 심하게 흔들렸고 도로에 소방차 소리가 들렸다고 했고, 또 다른 주민은 지진이나 엄청난 천둥처럼 느껴졌다고 올렸습니다. 웨이보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란젠 우주항공 직원 3명이 숭장 충신병원에서 머리와 손 부상을 치료받았습니다. 더구나 이 회사의 한 직원은 언론에 탱크의 한계를 설정하기 위한 이번 압력 실험에 극저온 액체 질소가 사용됐다며, 이번 실험이 로켓 주체 이후의 개량형 모델에 대한 것으로 현재의 적재량을 늘리기 위한 실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란젠 우주항공은 작년 12월 세계 최초로 액체 산소와 메탄을 동력원으로 삼은 로켓 주해 25Y3을 이용해 세계의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작년 7월 주해 2호 로켓 발사에 성공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나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등 미국 기업들을 제치고 세계 최초로 액체 메탄 로켓 발사에 성공한 기업이 됐는데요. 고성능, 저비용의 메탄 추진 엔진은 고체 연료나 액체 수소 등을 사용하는 기존 로켓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더 안전해 특히 재사용 로켓 개발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차세대 로켓공학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왜 이런 폭발이 일어났는지, 어떤 실험을 하는지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텐데, 워낙 비밀에 붙이는 중국인지라 앞으로 얼마나 더 이와 유사한 폭발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 실험실 주변 마을 사람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중국에서 발사한 로켓의 잔해 일부가 발사 도중 한 주택가 근처에 떨어져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국가항천국 CNSA는 지난달 26일 스완성 시창 위성발사센터에서 2대의 위성을 탐지한 장정 3B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한 쌍의 위성은 중국 위성항법 시스템 베이더우 사용 목적으로 발사됐고 계획대로 지구 중궤도에 정확하게 안착했습니다. 문제는 발사 후 잔해였습니다. 장정 3B 로켓 측면 부스터 한 쌍으로 보이는 잔해가 민가 근처에 떨어진 것인데요. 이 역시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주민들이 SNS에 공유한 영상을 보면 광시당족 자치구 근처 산으로 부스터가 떨어져 폭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치는 쓰촨성 시창 남쪽이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주택 바로 뒤편으로 잔해가 떨어져 주변이 황색 연기로 뒤덮인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우주 전문 기자 앤드류 존스는 해당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런 종류의 부스터 낙하 액션은 베이더우 위성을 발사한 장거리 로켓 3B의 특징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중국의 장정 3B 1단 및 4개의 사이드 부스터는 사산화 질소와 UDMH 조합을 사용한다며 두 연기 모두 홈입 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맹독성 화학물질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로켓 잔해가 민가 부근에 떨어졌으니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이 베이더우 위성을 발사하면서 로켓 부스터가 민가 근처에 떨어진 보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에는 부스터가 주택 위에 떨어져 집 한 채를 완전히 파괴한 일도 있었습니다. 중국 위성 발사대가 해안가가 아닌 내륙에 있어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중국은 발사대를 옮길 생각은 안 하고 로켓 발사 전 인근 주민들에게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공지와 대피령을 내리는 선에서 로켓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간 업체는 민간 업체대로 또 로켓군은 로켓군대로 중국의 우주 관련 산업은 이처럼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로켓군 수뇌부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을 해도 제대로 장악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점에 있습니다. 시 주석은 새 로켓군 사령원과 정치위원회 왕호빈 전 해군 부사령관, 쉬시성 전 남부전구 공군 정치위원을 각각 임명했는데요. 둘 다 로켓군은 처음인 인물들입니다. 로켓군은 우주기술과 핵전력 등 첨단 기술이 핵심인데 이런 첨단 기술은 몰라도 충성도가 높고 군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을 수뇌부에 앉힌다면 비리는 없을지 몰라도 문외한이 지휘 계통을 바로 세우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숙청은 계속 이어지고 현재 로켓군 내부의 긴장감은 필요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상적인 작전 수행 과정에서 받는 압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하며 이 과정에서 일탈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는 뜻인데요. 중국에서 핵이나 우주과학 같은 비대칭 전력이 중시되면서 로켓군 내부에서는 언제든 미국의 관련 전력이 노출돼 비공식적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과정에서 바그너 그름의 반란을 보며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따라서 숙청 작업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고
숙청이 계속되는 한 시 주석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결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영국이 중국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한국과 함께 손을 잡고 중국을 한 방에 뒤집을 엄청난 것을 공개한다는 폭탄 발표를 해 전 세계 언론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국이 왜 이렇게 갑자기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인지, 왜 영국이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는지, 중국을 한 방에 초토화시킬 엄청난 것이란 무엇인지, 영국이 긴급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 FBI 국장이 중국이 곧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극비문서를 발견했다라는 폭탄 발표를 하자 영국은 곧바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전 세계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에 영국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영국 고위 관료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발생할 경제적 재앙에 영국이 대비가 안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거 타임스는 27일 현지 시간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공급망이 마비되고 코로나19 때 같이 필수 품목 수입이 어려워질 것이라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 중국이 군용기 71대를 동원해서 대만 주변에서 무력 시위를 하면서 남중국해의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였던 25일 군용기 71대를 동원해 대만 방공식 별구역 ADIG 무단 진입했습니다. 대만 주변에서 하루에 동원한 군용기로 역대 최대 규모라 전 세계는 더욱더 공포에 떨어야만 했는데요. 이 가운데 47대는 중국과 대만 간 실질적 분계선 역할을 하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ADIG에까지 진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상 전쟁이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 동안 중국군 군함 7척이 대만해협 주변에서 활동했습니다. 대만인들은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의 공포에 떨어야만 했는데요. 대만 찌우즈 여시보는 대만해협 주변에서 하루 동안 탐지된 중국 군용기 대수로는 이번이 역대 가장 많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대만 주변 무력 시위에는 중국 전투기 J-26 18대, J-21 12대, J-26대, Su-36대 등이 동원됐으며 Y-8 대잠기, Y-8 전자전기도 1대씩 가세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중국이 최신의 전투기를 모두 총동원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국은 중국이 대만을 곧 침공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관료들은 기업들의 휴대전화와 첨단 무기 등에 널리 쓰이는 반도체 등 소비재 부품, 의료용품과 같은 필수품을 어디서 조달하고 있는지 잘 파악해두라고 경고하며 중국과 관계가 악화하면 제재와 거래, 애로 등으로 인해 모든 조직의 공급망이 재앙에 가까운 수준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라며 판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선포했습니다. 영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대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세계 최고 체스 선수와 맞설 미래에 관해 정말 대비가 돼 있는지 확신이 없다라며 중대한 결단을 내린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하원 엘리시아 키언스 외무위원장은 중국 제재는 영국의 모든 가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은 대만 사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고, 이언 덩컨 스미스 의원은 영국이 이렇게 동맹이 아닌 국가에 경제적으로 의존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영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대비해 한국과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가장 강력한 동맹관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영국 기업들이 대만으로부터 수입하던 반도체는 모두 한국으로 대체하고 중국에서 수입하던 전기차, 필수품 등도 모두 한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쉽게 말해 영국이 중국과 대만 모두와 무역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모두 한국에 의존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은 바로 중국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한 브렉시트 결정 이후 중국의 대도 영국 수출이 가장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번 영국의 극단적 조치는 중국의 치명상인데요. 대만 정부도 영국이 섣부른 결정을 내렸다라며 노발대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영국이 브렉시트 후 최초로 FTA를 맺은 아시아 국가로 영국이 중국과 대만을 버리고 한국에 올인한 과감한 결단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영국 총리는 한국은 등불 같은 존재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전 세계 국가들의 롤모델이고 영국에게도 마찬가지다라며 한국을 영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지정하고 한국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영국은 한국산 무기로 영국 군대를 도배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까지 했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군림했던 세계 최강국 영국이 한국산 무기를 초대 규모로 사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큰데요. 최근 한독산 K9 자주포가 처음으로 영국에 도착한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난리가 났는데요. 독일이 만든 중고무기만 쓰던 영국은 한국산 K9, 그것도 최근 업그레이드된 K9A의 성능을 보더니 발칵 뒤집혔습니다. 분당 구터부터 열발에 미친 듯한 발사속도의 사거리가 무려 100km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영국은 한독산 K9를 있는 대로 전부 다 사겠다며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전차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25,000급 군수지원함 4척을 발주하는 등 해군까지 모두 한독산 무기로 도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갑자기 무역을 끊어버리는 결정을 한 영국. 중국은 한국에 영국과 손잡으면 강력한 보복을 할 것이라며 위협했지만 한국 역시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낱낱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 네티즌들은 한국과 영국의 선택에 열렬한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반중반종 정서가 세계 56개국 가운데 가장 강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4일 현지 시간 미 외교 전문 매체 디플로맷에 따르면 중앙유럽 아시아 연구소 CIAS 등이 참여한 국제연구진은 올해 4월 11일부터 6월 23일 사이 한국 성인 남녀 1,364명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인식 등을 묻는 여론조사를 시행했는데요. 조사 결과 한국인 응답자가 중국을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답한 비율은 무려 81%에 달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56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위인 스위스 72%나 3위 일본 69%과 비교하면 10%포인트가량 높아 다른 국가들과도 큰 차이를 기록했다고 디플로맷은 지적했습니다. 디플로맷은 한국에서 이처럼 반중 정서가 강해진 데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 바람이 1년 내내 한국인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는데도 중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중국을 모함에 빠뜨린다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있는데요. 중국이 최근 혀가 검게 변하는 신종 변이가 중국 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도 중국인들의 대규모 한국 관광을 허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 18일 중국 텐진의 한 남성은 코로나19 확진 후 자신의 혀와 이가 검게 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성이 올린 사진에서도 혀와 치아가 모두 검게 변한 것이 확인됐으며 영상 속 설태도 검은색을 띠었고 치아 틈새에도 검은 자국이 보였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위생건강위는 내년 1월 8일부로 자국민을 포함한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설격리 조치를 폐지한다고 지난 26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중국인 관광객이 내년에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올해 17만 명에서 무려 10배 넘게 급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00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PCR 검사를 받지 않고 건강코드도 발급받지 않은 채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중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조치에 한국인 네티즌들은 바이러스 퍼뜨리러 오는 건가? 요우커는 무슨 긴장해라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국이 중국을 버리고 한국과 상상도 못한 강력한 동맹관계를 만든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얼마 전 새로운 영국 총리로 선출된 리시 순핵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항상 중국과 각별한 사이를 고집하던 보리스 존슨 전 총리와는 달리 최연소 처진독의 영국 총리로 전 세계로부터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리시 순핵 영국 총리는 에노 최네를 외치며 영국과 중국, 양국 간 황금시대는 끝났다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순핵 총리는 중국에 대한 영국의 접근법은 완전히 바뀔 것이라며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영국과 중국, 이른바 양국의 황금시대 골든 에라라는 것은 무역이 중국의 사회정치적 개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순진한 발상과 함께 끝나버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영국이 미국의 기조에서 벗어나 중국과의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모색하던 2015년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이 잇따라 양국 관계가 황금시대에 들어서고 있다며 구애했던 데 대해 지적하며 파격적인 변화를 예고한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영국은 한국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관계를 만들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뒤 이제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까지 그대로 영국에 도입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는데요. 영국의 BBC는 영국 정부가 한국의 사교육 열풍 등을 보도한 내용을 눈여겨봤다라며 한국식 교육을 영국이 빨리 도입하지 않으면
영국의 미래는 암울하게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미래 경제를 책임질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대대적으로 전했는데요. 한국 학생들은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수학에서 최고라 평가받고 있다 밝혔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학업 실력을 집중 조명하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만 하는 학생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BBC는 한국인의 치열한 교육열이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고 이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따라오지 못하는 엄청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에서 발표한 뜻밖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의 주가가 급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깜짝 놀라며 한국 전투기가 지금보다 몇 배는 더 강력해졌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제는 괴물 수준을 넘어서 공포의 영역까지 도달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전투기 KF-21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영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체결된 협의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영국은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협의라 하며 양국의 번영에 있어 이번 협의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순핵 총리는 영국이 유럽에서 한국에 가장 가까운 파트너라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표현하는 것은 물론 부총리, 내무부, 기업통상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당연한 내추럴 동반자라는 표현도 쓰며 한국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했죠. 이번 회의로 발생된 투자는 한화로 약 33조 원에 해당합니다. 다운인가 협의로 알려진 이번 합의 덕분에 군사 및 경제 협력에 있어 양국은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영국 방산업체 MBDA 그룹과 맺은 협약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KAI와 MBDA의 합의 덕분에 KF-21과 FA-50 등 한국의 주요 전투기 무장이 지금과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MBDA는 세계적인 수준의 미사일 제조 업체로 이번 업무협약 덕분에 한국은 MBDA의 우수한 미사일 기술을 한국 전투기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BDA의 대표적인 미사일은 바로 미티어 미사일인데요. MBDA-7가 개발한 차세대 비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BVRAAM 시스템으로 덕티드 로켓으로 마하 4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는 무기로 최소 100km 이상의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액티브 레이더 시커로 유도되는 미티어 미사일은 모든 날씨 상황의 작전 능력을 제공하는데요. 빠른 제트기부터 작은 UAV, 지형이 복잡하고 재밍 신호가 많은 환경에서도 순항 미사일 요격이 가능합니다. 원래 사거리 정보가 비밀로 붙여져 있어 100km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을 뿐 정확한 사거리는 군 관계자들만 알고 있었는데요. 최근 군사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200터부터 300km 사거리로 개발된 무건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존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이 바로 미티어 미사일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스펙인데요. 보통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수준에서 미티어 미사일을 넘는 사거리와 파괴력을 자랑하는 미사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거리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덕티드 로켓 기술이 사용되었기 때문인데요. 보통 로켓의 경우에 연료와 산화제를 같이 탑재해야 합니다. 연소가 되었을 경우 이를 중단하거나 출력을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특정한 모양으로 미사일을 성형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그렇기에 산화제를 반드시 미사일에 탑재해야 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 사거리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덕티드 로켓은 산화제를 넣어야 하는 제한을 벗어날 수 있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외부 공기를 흡입하는 덕트들 미사일에 마련해 산화제를 연료와 같이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결과 미티어 미사일은 다른 미사일에 비해 더 많은 연료를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에서 혁신을 이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 미티어는 미사일 회피 기동이 가능합니다. 덕티드 로켓을 탑재한 미사일은 연료를 일정 정도 남기고 이를 이용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요격을 피해 종말 단계에서 급격히 가속, 이를 회피해 목표 지점을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MBDA는 브림스톤이라는 공대지 미사일도 개발하면서 미사일 시장에서 그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의 레이저 시커를 밀리미터파 시커로 대체한 버전의 업그레이드형으로 장갑을 파괴하면서 차량을 무력화하기 위해 개발한 미사일인데요. 최근 브림스톤이를 개발하는데 영국 정부는 돈을 쓰고 있으며 차세대 전술 관성 측정 장비와 오토 파일럿을 이용해 미사일의 정밀성을 극한으로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개량된 배터리도 적용해 내구성을 30%나 늘릴 수 있었죠.
브림스톤 미사일 역시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며 전차의 공포라 불리며 각종 전쟁에서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하며 엔비디아의 주요 자산 포트폴리오로 손꼽히는 명성을 얻었죠. 하지만 아무나 이 미사일을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전투기 플랫폼이 이 미사일을 통합하는 것은 까다로운 영국의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 정치적인 협력 가능성까지 모두 통과해야 미사일 수입이 가능합니다. 허들이 높은 만큼 성능이 확실해 많은 국가들이 엔비디아의 미사일 협력 요청을 넣고 있죠. 그러나 이 기준을 통과한 국가는 몇 없는 상황에서 이런 엔비디아와 KAI가 업무 협약을 맺으며 기술 이전까지 약속받은 것이죠. 또한 엔비디아 미사일을 KF-21의 무장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개발 중인 초음속 대함미사일에 엔비디아의 기술을 녹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공대함유도 탄위로 알려진 신형 초음속 미사일은 국내에서 개발한 다중모드 시커를 탑재하고 있어 모든 상황과 표적에 대응이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여기에 미티어 미사일과 같은 덕티드 램제트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사거리 300km에 마하 2.5로 일본의 최신형 대함미사일 ASM-3에 맞먹는 성능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미티어 미사일을 개발한 엔비디아의 기술적 노하우들 접목할 수 있다면 일본제 미사일을 뛰어넘는 차세대 미사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해서 엔비디아와 기술협력 계약을 손쉽게 맺는 것은 물론 기술 이전과 미사일 구매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는 영국이 추진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GCAP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영국은 일명 템페스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막대한 돈과 기술력을 쏟아부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술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트너 국가들 끄트러들이게 되고 이탈리아와 일본과 손을 잡았습니다. 두 국가 역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욕심을 내고 있었고 일본은 F3이라는 독자적인 6세대 개발을 진행하다 벽에 막힌 상황이었기에 기꺼이 합류했었는데요. 3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GCAP 협의는 급속도로 진전되었습니다. 2035년에 시제품이 나오는 것을 목표로 3국은 협력을 이어갔고 차세대 플랫폼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예상했던 계획보다 6세대 전투기의 개발 목표치가 높아지게 되면서 개발 기한과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영국 역시 비용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사우디는 공군력 증강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었고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기 위해 미국에게 큰 돈을 들였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자 영국에 접근한 것이죠. 영국 입장에서 사우디가 파트너 국가로 들어오게 되면 비용 부담을 확 줄일 수 있기에 두 팔 벌려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우디의 참여에 갑자기 일본이 반대를 하고 나선 건데요. 일본은 기존 2035년 계획을 상정해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만약 사우디가 합류한다면 개발 시점이 뒤로 밀려 6세대 전투기를 제 시간 안에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우디의 합류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게다가 사우디가 합류한다 해도 기술적인 면에서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은 사우디의 참여가 오히려 GCAP 프로그램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영국은 이런 일본의 반응에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우디 합류로 한숨 돌리나 했는데 일본의 반발로 사우디의 참여가 불투명해진 것입니다. 이미 영국은 사우디 참여를 상정해 전투 항공 능력 분야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양국 국방부 장관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미래 항공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 것이죠. 이미 일본의 기술 지원과 비용 부담에 있어 이탈리아와 달리 소극적인 모습을 확인했었기에 이 프로그램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 입장에서 대안 없는 일본의 반발은 불쾌할 수밖에 없는 간섭이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일본 참여를 배제하는 일까지 생각할 정도로 영국은 굉장히 심각하게 이 사안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GCAP 프로그램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영국 입장에서는 플랜 B가 간절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KF-21 개발 사업이 영국의 눈에 들어온 것인데요. 기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추고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높게 평가하며 GCAP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한국의 6세대 전투기 사업에 합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건네면서 깊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차후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KF-21의 무장 개선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영국이 손을 내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일본 꼬장 덕분에 한국은 무장 강화라는 엄청난 기회를 얻게 된 것인데요.
이번 협력으로 KF-21은 다목적 다기능 전투기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무장을 갖춘 전투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전투기의 무장 체계는 특정 무장에 초점을 둔 개발이 진행됩니다. KF-21의 경우 원래 염두했던 무장은 미국의 단거리 미사일 AIM-9X과 중거리 미사일 AIM-120C였습니다. KF-21 무장에 이 두 미사일을 넣고자 한국은 미국의 승인을 요청했죠. 그런데 쉽게 허락해줄 것이라는 기대와 다르게 미국이 기술 승인에 대해 수출 허가이해를 내주지 않으며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자 한국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거부하자 한국의 유럽의 미사일 제조사들에서 손을 내밀어 왔는데요. 유럽 방산업체들은 미국제 미사일들이 선점한 전투기 무장 시장을 성공이 확실한 KF-21을 통해 공략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한국은 독일의 디일 디펜스사와 단거리 미사일 IRIS-T 계약을 맺고 MBDA와 중거리 미사일 미티어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도입하려 했던 무장보다 더욱 강력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유럽에서 한국과 손을 잡을 줄 몰랐던 미국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미사일 통합을 허가해줬고 덕분에 KF-21은 유럽과 미국의 미사일 체계를 동시에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KF-21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향후 KF-21을 다른 국가에 수출할 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럽이나 미국 무장 모두 KF-21에 도입할 수 있기에 수입하는 국가 입장에서 자국 미사일 보유 상황에 맞춰 KF-21 무장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유럽과 미국, 러시아제 미사일들의 장점들을 결합한 국산 미사일 개발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KF-21의 국산 무장으로 한국형 독침 무기 공중발사, 장거리 순항미사일 ALCM과 공대함 유도탄이 역시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향후 몇 년 안에 KF-21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올라운더 전투기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투기가 지금보다도 더 강력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K방산의 선두주자로서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회토류 싸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놀라운 반전이 나와 화제입니다. 한국의 회토류 연구자석 기술력이 부각되며 미국 등에서 주문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한 기업이 탈중국을 진행하며 이뤄낸 성과인데 이를 본 외신들도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를 보고 긴장감을 나타냈을 정도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히로류를 외교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물론 무기 제조에 들어가는 핵심 자원이라는 점에서 채굴부터 수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 수년 동안 회도류 관련 산업을 6개의 국가 통제기업으로 구조조정을 해왔고 이제는 그것마저도 2개의 조직으로 통합해 무기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3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중국 당국이 일본 무역 업체에서 히로류를 담당하던 중국인 직원을 체포했다는 사실을 긴급하게 타진했습니다. 외국 기업에게 반간첩법을 적용해 히로류 차단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경제 회복을 위해 대외 개방과 외자 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도 외국계 기업 단속을 강화하는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미국, 일본, 대만처럼 갈등이 심화된 곳이 주요 타깃입니다. 2014년 이후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일본인은 16명입니다. 이에 외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 2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은 6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나 줄어 있습니다. 2000년 1분기 66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작은 규모입니다. 중국과의 히로류 싸움이 시작되자 일본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에서 남동쪽으로 1900km 떨어진 미나미토리 섬 주변 해저에 매장된 히로류 채굴 작업에 나선 것입니다. 히로류에 대한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인데 일본 도쿄대 등으로 이뤄진 연구팀은 2018년 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 수십 약 6,000m 해저에 히로류 1,600만 톤이 매장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백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양입니다. 일본 정부는 1년 정도 조사 후 2025년 본격 시추에 들어갈 계획인데 내년도 추가 예산안에 반영된 100억엔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이바라키현 앞바다 수십 약 2,400m 해저에서 진흙회수에 성공했었고 이 기술을 응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 탐사선 GQ가 활용됩니다. 해저까지 관을 연결해 하루 70톤의 진흙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해저에서 작업을 하기 위한 수중드론 제작 비용으로
올해 추경안에 20억엔을 배정하기도 했습니다. 향후에 당선에 정제 관련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회토류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중국산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거 센카쿠 사건으로 비중이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2010년 9월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을 일본의 상부 안청이 납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꺼낸 카드에 일본은 단 3일 만에 100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당시 히토류 수출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던 것입니다. 연구석에 쓰이는 네오디뮴 수급에 문제가 발생해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중국 히로류에 의존해 전자제품을 만들던 일본에게는 치명적인 내용이라 즉각 꼬리를 내렸던 상황입니다. 그 후 일본은 히로류 광물 공급 대체 국가들을 찾아 나섰고 태평양 일대 해저에서 히로류 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2011년 일본 과학자들은 하와이와 타히티 부근 약 1100제곱킬로미터 해저 퇴적물에 육상 히토류 총 매장량의 1000배에 이르는 1천억 톤의 히로류가 매장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보다는 10년 늦었지만 2020년부터 한국지질연이 태평양에 있는 회토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확보한 해저 히로류 지도를 바탕으로 신규 취항하는 탐해 3호를 활용해 태평양 해저 히토류 탐사를 계획 중입니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 광물의 단일 국가 의존도를 50%대로 줄이고 13종의 비축 확대 광종에 대해서는 100일터부터 180일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산업부가 발표한 10대 핵심 광물은 히로류 5종과 흑연, 망간, 코발트, 니켈, 리튬 등입니다. 한국은 회토류 강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몽 희소금속협력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몽골은 구리, 석탄, 몰리브덴 등 80여 총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10대 자원 부국입니다. 특히 히로류는 전 세계 매장량의 1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광 기술이 낙후돼 광산 개발 채산성이 낮고 별도의 가공 처리 없이 판매되기에 부가가치가 매우 작습니다. 이에 우수한 선광과 재련 기술을 확보한 한국 측에 기술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히토류 중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것은 연구자석 소재입니다. 현재 전 세계 연구자석 중 90%는 중국이 공급하며 나머지는 일본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구자석은 일반 자석의 10배 이상 자력이 강해 전기차와 우주선 등 첨단 제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껏 히토류 합금을 생산하지 않던 나라였습니다. 재련 과정에서 독성가스가 생기는 등 환경 오염이 심한 것도 이유입니다. 그래서 연구자석은 완제품 형태로 수입해 왔습니다. 2001년을 기점으로 일본에서의 수입은 줄어들고 생산을 확대한 중국에서의 수입이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수입액이 1억 8천만 달러나 됐을 정도입니다. 한국은 전기차 수출 증가로 작년 연구자석 수입액이 전년 대비 67% 증가한 6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 중 87% 정도를 중국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업체에 의해 공급망 구조가 거의 완성돼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성림첨단산업은 연말까지 합작회사를 설립해 미국의 전기차 구동 모터코어의 핵심 재료인 연구자석 공장을 짓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이 해당 연구자석으로 구동 모터코어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구동 모터는 연구자석과 이를 감싸는 모터코어 등으로 구성됩니다. 총 투자 규모는 2천억 터부터 3천억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장 규모는 연산 최대 3,000톤이며 향후 연산 5,000톤까지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구자석 5,000톤은 전기차 250만 대에 들어갈 구동 모터코어를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를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완성차 기업에 납품하고 현대차 그룹의 미국 공장 등으로 판매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포스코 측은 2026년부터 10년간 현대차 그룹의 구동 모터코어 350만 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최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누적 수준은 1,000만 대 분량입니다. 수천억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는 주문을 확보한 셈입니다. 1994년 설립된 성림첨단산업은 연구자석 생산 국내 유일 기업으로 비싼 회토류를 적게 넣으면서도 강한 자성을 가진 연구자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주목을 받는 중입니다. 6년간 집중 연구해 히로류 중 가장 고가인 디스프로슘과 터뷴을 80% 이상 절감하는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이는 세계 톱3 시네츠, 히타치, TDK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산화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현대차 또한 최근 자회사 현대비엔지 스틸을 통해
성림 첨단산업 지분 33%를 확보해 최대 주주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지분 66%를 보유한 사모펀드를 통해 우선주 155만 주 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이 사실상 현대차 그룹 소유가 된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지분을 사들여 최대 주주로 올라선 배경에는 성림이 중국 의존도를 벗어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회토류 연구자석은 종합예술품으로 불립니다. 네오디뮴, 디스프로숨 등 희로류 원소와 철, 알루미늄, 코발트, 갈륨 등 15가지 금속을 섞어 각 전동모터에 필요한 연구자석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토류와 금속을 어떻게 버무리느냐가 핵심 기술이자 경쟁력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림은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으로 명구자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세웠던 공장도 2021년 한국으로 옮겨와 찬사를 받았습니다. 중국, 일본이 아닌 곳에서 명구자석 생산은 처음입니다. 회사 대표는 중국에만 의존해선 한계가 있을 것 같아 리쇼어링을 결정했다며 원료 공급에선 탈중국을 하고 연구자석 제조에선 세계 1위 일본 시내츠를 넘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새 공장에 들어갈 회도류 광물 공급망은 ASM, 라이너스 등 호주 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호주 ASM은 한국법인 KSM 메탈스를 통해 오창의 금속 공장을 준공하고 여기서 생산된 네오디뮴 등을 성림 첨단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성림은 베트남에서도 회토류를 확보하기 위해 현지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SM 메달스도 베트남과의 계약으로 희로류를 확보 중이며 현재 개발 중인 호주 더보 광산 희토류도 가공 예정에 있습니다. 더보 광산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설계를 맡은 상태입니다. 성림 첨단산업의 실적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적자를 기록했으나 2021년 80억, 작년엔 114억 흑자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이를 활용한 현대차 이익도 금증하고 있는데 26일 발표된 3분기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인 3조 8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104만 대를 팔았고 누적으로는 312만 대를 판매한 상황입니다. 제네시스와 SUV, 전기차 등 고부가 가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친환경차에서는 하이브리드 라인업 강화와 전기차 아이오닉 판매 확대로 전년 대비 33% 증가한 16만 9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성림이 제공해준 연구자석으로 만든 부품들이 안정적이고 뛰어난 효율을 내기에 가능한 수치입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전략에 변경이 없다며 조지아 공장 가동도 계획대로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2026년까지 94만 대, 2030년까지 2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기로 한 중장기 목표를 지속 실행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한국은 희로류 공급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중국의 갑질에서 완전히 벗어나길 바랍니다.